요 가보자. 일단은 어제 나 뭐 그전에 해축이 결과가 제가 좀 잘못 골라가지고 1옵션 2개 아닌데? 내가 또 잘못 올렸나? 아 이거 자꾸 잠깐만. 아 이거 또 이거 우탈한데. 왜 이래? 아 이거 아까 수정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거 했구나. 아씨 잠깐만요 여러분들. 1옵션 2개 아니야. 아 잠깐만. 표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 자꾸 실수하네. 이거 봐야지 봐야하는데 왜 이렇게 못 보지?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제도 잘못 올리고 아씨 미치겠네. 아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한 번 하고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정신 차려줘 하는데 또 그랬네. 죄송합니다. 씨. 아니 그렇진 않은데 저 종종 이거 자꾸 실수하네.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 아니 뭐 1옵션 갔으면 더 좋았을 뻔 하면서 맞춰버리면 되지 뭐. 일단 다시 올릴게요. 다시 올리고. 기자님, 안구님, 랜더스님, 나 상태님. 나 다 다시 보내드렸고요. 어쨌든 잘 먹고 갑니다. 제리가 성적이 괜찮았는데 자신도 있었고 세레수 일반생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새끼들 한 골을 못 박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주력도 나름 푸근하게 먹어서 좋은 흐름 해축 또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일단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좀 빠르게 갈게요. 저도 12시부터 지금 7시간째 하고 있고 이따가 또 입중계까지 이제 레미님이 저한테 또 오더를 내리셔가지고 해야 돼서 뭐 분석 길게 할 것도 없고 사솔로 대 인터밀란 10시 경기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사솔로가 베라디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죠. 공격 쪽에 이탈리아 국대기도 한 측면 공격 쪽에 베라르디 약간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유형의 상당히 득점력이 좋은 선수인데 복귀는 한 걸로 보이는데 선발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벤치 쪽에는 일단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선발 출전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인터밀란 쪽에는 코아킨 코리아가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뒷공간 한번 털어보자 하고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선발로 내보냈다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요. 브로조비치도 여전히 빠지고 있는데 대신 루카쿠가 일단 불투명해요. 루카쿠 복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제 생각에 선발은 좀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다음 경기 바르셀로나전에는 그래도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이즈고요.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만 다득점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소울로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에는 이제 뭐 라스파도리도 나가고 스카마카도 나가고 여러 선수들이 이탈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재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뭐 포메이션도 4-2-3-1에서 4-3-3 형태로 조금 더 바꾸기도 했고, 여러 선수들의 이제 퍼즐을 맞춰가면서 직전 살레르니전이나 그전 토리노전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있어서 지금의 인터밀란 체력적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득점가는 좀 있어 보이고요. 인터밀란 역시도 지난 경기에 이제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뭐 디마르코나 조금 더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디마르코를 다음 경기 또 쓰려고 할 것 같아서, 오늘 경기 만약에 빠진다면은 뭐 고젠스라든가 조금 더 공격 쪽의 성향이 있는 선수들이 뭐 좌우 측면이나 뭐 센터백 빌드업 쪽에서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저는 뭐 다득점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샬케. 일단은 레버쿠젠이 뭐 팔라쇼스나 벨라라비 그리고 비르츠가 여전히 빠지고 아즈문 불투명에 프림퐁도 출전 정지로 수비 쪽에 빠지는 것 같은 사이즈고요. 샬케 같은 경우가 반덴베르 주전 센터백이나 뭐 카민스키 백업 센터백 얘도 빠지고 뭐 브루노도 불투명, 또 요런 사이즈에서 센터백 숫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핵심 센터백 한 명이 빠졌고 남은 애가 이제 주전이 걔예요. 요시다, 요시다마야 고놈하고 얘가 이제 1옵션, 얘가 그 다음 백업이고 이 둘 다 빠졌기 때문에 01년생이라고 3옵션, 3, 4옵션 제일 후순위의 센터백이 아마 오늘 경기 선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수비적으로 좀 센터백 쪽에서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레버쿠젠이 감독 교체를 했어요. 세오안의 감독이 성적이 너무 안 좋고 포르투전이 결국 또 패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새로 왔고, 사비 알론소는 기본적으로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전혀 예측이 안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감독 부임 후 첫 경기는 사실 이 감독에 대한 역량보다, 역량도 중요하긴 한데 기세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레전드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샬케의 지금 수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는 그래도 뭐 조금 지났을 때 사비 알론소의 감독이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 경기에 있어서는 교체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어떤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단합이라던가 원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를 갖고 성적 향상에 대한 의지를 보일 사이즈에서 샬케가 지금 수비 쪽의 문제, 시크가 안 터지고 있긴 한데 공격 쪽에서도 몇몇 선수들이 부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터질 듯 했다. 오늘은 이긴다고 봅니다. 레버쿠젠 승. 다음 경기 본머스 대 레스터. 이 경기는 뭐 승부패에도 일단 있는 경기고 내용은 똑같아요. 레스터 사이드를 일단은 보고요.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해외 배당이나 흐름 자체도 레스터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단 그리고 레스터가 지난 경기 노팅엄 상대로 4-0으로 무려 무실점까지 하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경기 레스터가 사실 결정력이 좀 좋았어요. 4골이나 넣을 만큼 뭐 공격적으로 엄청 잘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좋은 결정력, 공격적인 뭐 하비반스나 메디슨, 뭐 다카 같은 선수들이 살아나주면서 어쨌든 확실하게 좀 피니시 지었던 부분들, 특히나 레스터 같은 경우는 명확한 약점 때문에 이번 시즌이나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바닥을 내리꼽았었잖아요. 약점이 수비잖아요. 그런데 이 팀이 결국 이적 시장에서 수비적으로 제대로 보강을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 첼시에서 물론 지난 경기 밀란전에 부상으로 이제 아웃이 됐지만 포파나 뭐 쿨리발리를 밀어내고 바로 가자마자 주전을 먹었잖아요. 지금 현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이런 선수들의 이탈이 있었던 만큼 올 시즌에도 직전 경기 직전에 거의 승리도 계속해서 못 챙겼을 만큼 지금 거의 강등권이잖아요. 꼴찌예요. 거의 19인가? 그런 상황에서 본머스를 만났는데, 승부패 분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머스가 공격적으로는 사실 지금 뭐 4경기 무패를 하고 있고 상당히 뭐 나름대로 승점을 얻고 있긴 한데 경기력은 솔직히 개판이에요. 본머스 지금 그냥 어떻게 결과를 내고 있고 공격 쪽에서 뭐 어떻게 막다가 한 골 운 좋게 좀 넣는 사이즈나 그 정도 느낌 가져가면서 이제 승점을 챙기고 있는데, 오늘 본머스의 기존의 이전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공격력이나 여러 가지 감안할 때 레스터의 수비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또 발생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다. 왜냐면 본머스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없으니까.
똑같이 뭐 기존처럼 한 골을 뽑거나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 레스터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그래도 많이 살아났고 드디어 이제 바디를 벤치로 내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이미 바디 빠졌다면 레스터가 야 불안한데 하잖아요. 지금은 적폐예요 사실. 갔어요 이미 바디는 한물. 근데 지금 이름값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데 안 됐던 거잖아요. 드디어 약간 내릴 만한 사이즈가 온 것 같아요. 다카 같은 경우나 뭐 메디슨, 하비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의 폼이 좋은 선수들이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금은 그래도 반환점을 바닥을 찍다가 한번 턴을 한 만큼 승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배당 메리트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주력으로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경기고 어쨌든 레서 사이드를 봅니다. 네 번째 첼시도 울버햄튼. 이 경기는 요리보나 조리보나 사실 울버 쪽은 못 찍어요. 첼시가 물론 포파나가 지난 AC 밀란전에 부상으로 빠지긴 했어요.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수비 쪽에서 레스터에서 빼와가지고. 그리고 아직 캉테도 불투명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안 쓸 겁니다. 훈련은 복귀한 걸로 보이는데 워낙 부상이 많은 선수가 조금 더 준비시켜서 당장 핏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안 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는 가운데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이 경기의 관건인데 울버햄튼의 결장자를 보면은 네이선 콜리스가 지지난 경기인가 다이렉트 퇴장으로 이제 오늘도 빠지고 수비 쪽에 에이스죠. 그리고 후백 네베스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빅클럽 이적설이 심심찮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미드필더 쪽에 그 마테우스 누네스랑 또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누네스가 오자마자 잘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팀의 누네스와는 다르게. 근데 네베스가 빠진 만큼 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공격 쪽에서도 라울 리메네즈 핵심 빠져있고 칼라이제치 써볼까 데려왔는데 바로 부상해. 그럼 이제 뭐 게데스나 네투나 뭐 이런 좀 빠르고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네투까지도 부상이에요. 드리블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투 같은 경우. 네투도 빠져있다. 황희찬이 복귀를 했긴 했습니다만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몸 상태에 대한 이슈도 있고 기본적으로 황희찬은 믿을 만한 카드도 아니고. 요리보나 조리보나 이거는 사실 울버 무는 찍을 수 있어요. 야, 이런 경기가 무 뜰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찍을 수는 있는데 사실 첼시가 잡아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배당 흐름이 썩 좋진 않아서 의외로 마인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래서 첼시 승이랑 핸디는 굳이 보면 해무 쪽을 봅니다. 약간 의외의 똥줄로 가다가 한 골 받고 이기지 않을까. 한두 골 받고 뭐 1대0 2대1 뭐 이렇게 되든가. 어쨌든 첼시 승사이드 보고요. 다섯 번째 맨시티 대 사우스햄튼. 이 경기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뭐 존 스톤스나 칼빈 필립스 미드필더 쪽에, 그리고 이제 카일 워커 이런 애들 부상인데 라포르테가 복귀했다라는 점에 맨시티가 한층 더 강해질 수 있는 왼발 센터백, 과르디올라가 상당히 중시하잖아요. 라포르테가 돌아왔기 때문에 후방에서 빌드업도 더 좋아진 맨시티고요. 사우스햄튼은 초반에 잠깐 반짝했을 때 제일 잘했던 미드필더 쪽에 젊은 미드필더인 라비아, 제가 몇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라비아나 측면 쪽에 리브라멘토 수비 쪽 이런 애들이 빠져 있는데 여기 일단은 뭐 그냥 봐도 마인이고요. 홀란드는 아직도 배고프대요 여러분들. 그 뭐야 AC 밀란전 끝나고인가 인터뷰가 있었는데, AC 밀란전이래. 코펜하겐전 끝나고 인터뷰가 있었는데 난 아직도 계속 넣고 싶다, 배고프다라는 언급도 했고, 추가로 이 경기가 더 마인의 가능성이 제 생각엔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게 하센 리틀 감독에 대한 사우스햄튼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하센 리틀 감독은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부터 사우스햄튼의 선수단에 대한 신뢰를 조금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 EPL 프리뷰를 찍을 때 사우스햄튼이 이거 강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새끼의 활약으로 사우스햄튼이 초반에 치고 나갔거든요. 부상 당하자마자 못 이기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신뢰도를 완전히 잃었고 선수단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최근에는 초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의외로 좀 잘 가네 이 생각을 했다가 경질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선수단과의 사이가 좋지 않는 만큼 오늘 경기는 누가 봐도 학살이잖아요. 그냥 대판 깨지면 경질이에요. 그런 구실을 만들기 딱 좋은 경기다. 선수들이 싫어해요.
이 새끼 씨발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씨발 대화도 안 하려고 지읒대로만 하려 그러네. 그냥 대판 깨져. 사우스햄튼이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도 아마 거의 매 시즌 기괴한 스코어로 패배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거든요. 8대0 막 6대0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기억 속엔 그래요. 딱 구실도 만들기 좋고 굳이 그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뭐 맨시티 이마인을 보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이즈고요. 그래서 맨시티의 이 핸디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보인다 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뉴캐슬 대 브랜트포드.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삭, 존조 셸비나 뭐 측면 쪽 왼쪽 측면에 맨리치가 이제 좀 빠지는 걸로 보이고, 브랜트포드는 중원 쪽에서 좀 활동량을 보여줄 노르고르나 헐시티에서 뭐 제2의 누구야 보엔이라는 소리를 듣고 영입한 루이스 포터나 수비 쪽에 얀슨, 뭐 피녹은 복귀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일단 불투명. 뭐 카노스나 피녹이나 좀 복귀한 것 같아서 조금 그래도 스쿼드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뉴캐슬 부상자가 다 돌아왔어요. 막시맹 일단 부상자 명단에 없죠. 막시맹 돌아왔고, 조엘링턴이 지나는 풀럼전에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기마랑에서 조엘링턴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뉴캐슬 상당히 단단한 중원인데, 지난 경기는 그래도 조금 한 보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오늘 경기 선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막시맨 같은 경우도 최소 벤치에 오늘 무조건 출전을 하는 사이즈고, 이런 사이즈에서 지금 뉴캐슬이 칼럼 윌슨이 복귀하자마자 또 잘해주고 있고, 뭐 특히나 조금 오락가락하는 알미론 같은 경우에도 측면 쪽에 빠른 자원지도 얘도 좀 살아나서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브랜트포드 상대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이즈다. 특히나 브랜트포드가 최근에 페이스가 또 안 좋아요. 특히나 공격 작업이 기존에는 이제 박스 안에서의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양질의 기회가 있는, 질보다 양의 공격 찬스들이 많았던 브랜트포드인데 최근에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한 상황이어서, 특히나 뭐 롱볼로 가야 될 텐데 뉴캐슬 센터백들이 또 장신의 센터백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홈 경기기도 하고, 뉴캐슬이 최근에 골 결정력에 대한 이슈로 몇 경기를 날려먹었어요. 뭐 당장 생각해도 뭐 본머스전도 그랬고요. 그 전에 크리스타 팰리스전도 그랬었고, 뭐 그러면서 날려먹었던 승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상자들도 다 돌아왔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브랜트포드 상대로 1.65배당 정도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C 밀란 유벤투스,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는 일단 생각은 하는데요. 두 팀 다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었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첼시 원정 가서 그냥 개떡 발렸고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이파 정도 우리가 잡는다. 그래도 이제 잡아내면서 2위 싸움에 대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뭐 가능성 면에서는 조금 더 늘렸던 그런 사이즈인데, 여전히 벤피카가 유리해요. 근데 어쨌든 뭐 매냥 빠져 있고, AC 밀란 칼라브리아 오른쪽 측면 수비, 플로렌지 오른쪽 측면 수비 2옵션, 여기에 질라탄이나 뭐 메시아스, 측면 공격 쪽에 살레마이커스 이렇게 빠져 있고, 키에르도 오늘 좀 빠질 것 같고, 대신 테오 에르난데스가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발로도 뛸 수 있을 일단 핏이 됐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라인업을 보지 않는 한 선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의심해볼만 하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선발 복귀한다고? 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훈련은 복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선발 가능성이 있는 테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른쪽 측면이 아예 마탱이가 같고, 이러면 데스트, 첼시전 때도 말씀드렸죠. 데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공격적인 재능은 그때도 있다 말씀드렸고, 근데 수비가 안 돼요. 그나마도 공격 재능도 뭐 아약스 시절에만 이렇게 잘했었지, 바르셀로나 시절이나 AC 밀란 시절이나 그런 장점들이 10분 발휘되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점만 부각되고 있는 구멍이 나올 거고요. 매년 주전키퍼가 빠져있다는 점도 그렇고, 메시아스 같이 시즌 초반에 나쁘지 않았던 괜찮았던 애도 빠져있고, 여러 사이즈에서 AC 밀란은 더군다나 첼시 원정을 떠났었고요. 유벤투스는 비교적 홈 경기를 또 치렀었던 체력적인 부분도 유벤투스가 좀 더 나은 이런 상황인데, 유벤투스 어쨌든 디마리아가 빠집니다. 이래서 어려워요. 디마리아가 빠지고, 기존에 뭐 포그바나 키에사가 복귀한 것 같긴 한데 아직 못 쓸 거예요. 이렇게 빠져있는 유벤투스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 로테이션이 지난 경기에 약간 돌아갔었고, 뭐 로카텔리 이런 애들은 벤치에서 출전했었고, 특히나 밀리크도 벤치에 있었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지금 밀란의 수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유벤투스가 뭐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이면 이제 코스티치랑 블라우비치 있는 쪽이거든요. 아,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서 유벤투스가 이런 상대의 명확한 약점이 있는 경기에서는 알레그리 감독이 은근히 승점을 잘 챙기거든요. 공략할 포인트가 명확하고 결국 그 찬스를 사실 때 지키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경기 알레그리가 은근히 승점 자체는 잘 챙겨요. 그래서 저는 유벤투스 프렌 쪽을 봅니다. 유벤투스 제가 더럽게 못한다고 그렇게 깠는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유벤투스는 전전 경기에 볼로냐를 어때서 3대0으로 깔끔한 경기로 대파를 했고 직전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승리를 거뒀어요. 반면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물론 엠폴리를 상대로 3대1로 가볍게 잡긴 했습니다만 그때 얘네가 부상 당한 거고 추가로 또 첼시와의 경기에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벤투스는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고 AC밀란은 부상자 관련해서도 살짝 떨어지는 느낌. 양팀의 이런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찍는다면 프렌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브라이튼 대 토트넘. 브라이튼의 프렌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상자들은 일단은 브라이튼은 딱히 없어요. 뭐 카이세도 같은 애들이 훈련에 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들리는 좀 현지 소식에 의하면은 선발 출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나마 뭐 음에프 같은 애들도 부상이 있었는데 얘도 이제 복귀를 한 모습이어서 뭐 모데르 정도 빠져있는데 뭐 없어도 되고요. 토트넘 이제 모우라, 에메르송이 또 출전 정지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좌우 윙백에 대한 고민이 지금 조금 있는 토트넘이고 물론 얘도 나와도 못하는데 얘가 빠졌을 땐 어쨌든 뭐 위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 제드 스펜스 이런 애들이 뛰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누구야? 그 이름 뭐지? 왼쪽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미넨에서 뛰다가 인터에서 뛰다가 토트넘으로 오네. 아무튼 고놈이랑 위치적인 변환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걔가 오른쪽으로 가고 뭐 세선용이 왼쪽으로 올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봐서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는 어쨌든 토트넘이고요. 탄강가 클루세스키. 제 생각에는 클루세스키가 조금 커요. 그러니까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선적인 느낌이라 클루세스키는 도와줄 수 있거든요. 결국 어차피 손흥민 케인이 있는데 조력자가 필요해 토트넘은. 근데 히샬리송은 조력자 역할을 하기에는 클루세스키보다는 명확하게 떨어지거든요. 확실하게. 클루세스키는 지난 시즌도 워낙 둘 옆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도 사실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되게 잘했어요. 그런 만큼 두 팀이 상당히 공격적인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의 브라이튼의 기세를 꺾기에는 토트넘의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브라이튼 프렌 쪽을 봅니다. 9번째 도르트문트 바이른 미넨. 뭐 미넨승 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기본적으로 부상자도 많고요. 뭐 다우드 중앙 쪽에 바이노 기븐스, 알레 고아남, 마르코 로이스 빠져 있고 그나마 다행히 좀 이제 코벨 골 주전 키퍼나 수비 쪽에 훈멜스도 이제 복귀를 했었죠. 이런 사이즈가 있는데 바이른 미넨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뭐 토마스 밀러나 키미 이런 애들이 불투명이었는데 코로나 걸렸었는데 뭐 출전이 가능한 걸로 보여요. 선발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만 출전이 가능한 것 같고 고레츠카도 삼성 쪽에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른 미넨이 사실 중간에 불과 뭐 1, 2주 전만 해도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경기력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레버쿠젠을 기점으로 이제 확실히 좀 살아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대학 클래시코 더비긴 합니다만 바이른 미넨이 지금의 도르트문트 정도는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해배 자체가 많이 불안정해요. 레알 쪽에 해외 배당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일단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했는데 뭐 레알 일단 공격적으로 호드리그가 불투명이고 크루투아 주전 키퍼는 일단 빠져 있어요. 헤타페 같은 경우 풀라인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레알은 뭐 크루투아랑 호드리그 정도 호드리그도 어쨌든 불투명이고 근데 월드컵이 있잖아요. 근데 레알이 일정이 빡센 상황에서 공격 쪽의 선수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애들이 뭐 비니시우스, 벤제마, 뭐 챔스 때도 그랬고 뛰고 있단 말이에요. 헤타페는 격투기 축구라는 팀이에요. 이거 몸살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정이 타이트한 부분에 있어서도 선수들의 부상에 대한 걱정이 있고 월드컵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데
헤타페 같이 상당히 거친 팀을 만나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거는 뭐 이미 승점은 많이 벌어놨고 이 경기에서 뭐 무승부를 해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차라리 야 우리 니네가 이겨 대신 다치게만 하지 마 이렇게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해외 배당까지 불안한 마당에 이거 굳이 똥배를 우리가 잡아야 되냐. 차라리 그냥 고배당 쪽으로 헤타페 프렌이나 무승부 정도 찍고 말지. 이 정도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6연승 도전인데 한 5, 6년 동안 원정 6연승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 시즌에는 이제 종종 원정 6연승 이상을 했었는데 1617 시즌부터는 6연승 이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지난 시즌도 공교롭게도 레알 마드리드가 5연승 이후에 6연승, 원정 6연승 도전 타이밍에 헤탄페한테 1대0으로 패배를 했었다는 점도 좀 불안 요소긴 하다. 이런 점까지도 들었을 때 이거는 똥배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 배당이 높았으면 모르겠는데 1.3대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